오늘 그할 리뷰 895회입니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그 후라고 합니다. 이게 그 후라는 거 보니까 앞에 방송이 한 번 더 있었을 거야,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이. 이거 제가 범죄사건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사건인데 2002년에 일어났어요. 2002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월드컵에 묻혔다는 거지, 2002년이면. 그래서 2013년 5월 25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11년 만에 방송이 된 거죠. 자, 이거 진짜 얼탱이 없어요, 사건이. 자세한 거는 보면서 얘기합시다.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모님의 행적. 집에 와 있으라 그래요, 집 앞에. 차에서 졸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사위 나간다, 따라가라, 이러고죠. 사모님의 자가용 운전기사였던 그에게 매일 아침 아주 은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위를 미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위를 뒤쫓는 일은 김 기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일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쫓아가다가 놓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미행할 때 한 10명 정도, 거의 뭐 10 몇 명 돼요. 미행에는 도같은 흥신소 직원들로부터 경호업체 출신 사내들, 그리고 특수 장비를 갖춘 팀까지 미행에 동원된 인력만 25명이나 됩니다. 사위에 관해서는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던 그녀의 무시무시한 정보력은 경찰 보안과 소속 형사들로부터 나왔어요. 현직 경찰들까지 사적인 미행에 동원될 수 있던 그녀의 정체는 놀랍게도 부산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잘 알죠? 영남제분 사건이에요. 남부러울 것 없는 회장의 사모님이 경찰까지 동원하며 사위의 뒤를 밟은 이유가 뭘까? 자, 이분이 이제 미행 고용됐던 사람인데, 자기 사위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 개뿔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위 삼았더니 배응망덕한 놈이래요. 자기 사위가 바람 피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 둘이 만나는 거 사진만 찍어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3억 정도, 호텔 들어가는 걸 찍으면요? 예, 3억! 사위의 불륜 현장에는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끔찍이 아끼던 외동딸에게 판사 사위를 맺어주면서 억대의 지참금까지 얹어줬어요. 그런 사위가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운다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운전기사인데 빌라가 복도식으로 돼 있고 계단식 있잖아요. 계단식은 현관문이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는 걸 아느냐면 배를 누르잖아, 배를.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았어. 카메라,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소형 카메라, 이 쬐깐한 거, 그거 달고 이 집에서 보는 거요. 사모님은 사위의 출퇴근이나 외출 같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퇴근 후 집에서 주고받는 사위의 이메일까지 전부 체크합니다. 판사 사위가 근무하던 법원에서는 민원인을 가장한 미행 인력들을 통해 동태를 보고받았고, 딸과 사위의 부부 여행까지 감시자들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사모님이 직접 미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미행을 어떻게 하냐? 바지는 승복 입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아줌마처럼. 승복은 회색인가요? 그렇지, 여자가 입는 승복, 그런 거였어요.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초라한 행색으로 자맹을 합니다. 이곳 상인들은 승복 차림으로 동네를 서성거리던 사모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 그 여자네. 그러니까 이 남자네 엄마인가 그 여자네 엄마인가 왔었어, 우리 집에. 망 보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왔어요. 한참은 동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사모님은 사위의 불륜 상대로 지목한 여성이 거주하던 곳에도 미행 인력을 투입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보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하지에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직. 하지의 양하고 사위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따라다녀요. 상대는 당시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차를 한 4대 갖고 이제 풀가동해 24시간을 집 앞에서 잠복하고 나오는 거 만원경으로 보고 장비값만 한 3천만 원인가 들었다니까. 혹시라도 사위를 만날까 여대생에게도 밀착 감시가 이뤄졌고 그녀의 감시는 실시간으로 보고됐습니다. 어린 여대생과 판사 사위, 사모님이 두 사람의 뒤를 집요하게 쫓았던 세월이 무려 2년이나 돼요. 자, 다시 고용됐던 그 미행하던 사람입니다. 사모님 본인도 끙끙 앓고 있었어. 사실은 그래서 그랬어 그만하시라고. 근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을 미행해온 사람들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따로 준비가 돼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어제 경기도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은 공기총에 맞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끔찍하게도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여러 발을 맞았는데 범인이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이른바 여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이라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11개의 경찰 강력반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일당과 그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사모님 윤씨가 1년 만에 극적으로 검거됐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져 갑니다. 근데 그녀의 뒤를 쫓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혜 양의 아버지죠. 사건이 벌써 11년이나 지났습니다.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모님은 왠진 모르겠는데 교도소에 없어요. 이 할머니가. (11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아직 지혜의 사망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치, 부모가 어떻게 선뜻 자식이 죽은 거를 신고하냐. 이쁘게 생겼어. 나이도 어리고. 유부남 판사의 불륜 상대라는 오명을 쓰고 죽은 딸은 명문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법대생이에요. 지혜가 자신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건 사건 발생 2년여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할머니가 2년 동안 미행했다 그러잖아. 거의 초기에 알았던 거야. 자, 사망한 하지의 아빠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혜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호소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더라. 거기다가 전화가 우리 집까지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어떤 전화가 왔었나요? 전화가 와서는 긴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뭐 끊어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 어느 날부턴가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친구의 이름을 사칭하며 지혜를 찾던 묘령의 여인은 지혜의 학교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어요. 친구입니다. 지혜 연락처 알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지혜 고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죠. 밤 11시, 12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무렵 지혜는 매일같이 자신의 뒤를 밟는 낯선 감시자들의 존재를 알아챘어요. 또 다른 친구입니다. 어떤 남자 하나가 계속 전화하면서 뒤에서 계속 쫓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걔도 조금 당찬 면이 있는 게 가서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 쫓아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되게 당황하면서 그냥 자리를 피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식의 사건이 계속 누적됐던 거죠. 그들의 존재는 당시 지혜가 하루 일과를 적던 메모장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행하다가 들켰다. 어머니에게서 전화 온다면서 사무실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하지의 엄마와 엄마라고 칭하면서 나의 존재를 물었다고 한다. 집으로 어떤 30대 목소리의 남자 전화와서 하지에 있냐고 나를 찾았다고 한다. 기록을 했네요.
몇 달 동안 집요하게 지혜의 주위를 맴돌던 감시자는 뜻밖에도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우리 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지혜에 대해 뭐 할 얘기가 있다. 딸을 좀 잘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딸을 잘 단속하라는 경고,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정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람났다는 그녀의 사위 김 판사와 지혜, 이 두 사람은 남남이 아니라 피가 섞인 사촌남매입니다. 한마디로 사모님과 지혜의 가족은 사돈이에요. 사촌남매 간의 불륜이라니 날벼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지혜도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만 사모님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난 일이 있다면 장장 2년 동안 그들을 미행했던 감시자들 눈에 틀림없이 한 번은 띄었겠죠. 그 내용이 있나 봅시다. 우리 이 불쌍한 학생도 아침에 가면 빵집 들렀다가 간식 싸가지고 도서관 가더니 안 나와. 들어가서요. 안 나와, 공부하느라고. 뭐 가끔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건 많이 보셨나요? 전혀 없어. 공부만 해. 법대생이잖아. 무려 20명이 넘는 감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오로지 학교와 도서관만 오가는 게 지혜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연락하고 지냈던 흔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모님, 이 할매는 아무 말도 안 믿어. 그냥 자기 생각이 맞대. 자, 운전기사입니다. 빈 강의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하지혜가 도서실을 가. 그럼 윤씨가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도서실에 따라 들어갈 이거예요, 나를. 왜? 지하에 가면 나가는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지하실 나가면 구멍이 있어서 그리로 나가가지고 사위를 만나고 온다 이거야. 이 미쳤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전두엽에 지금 곰팡이가 쓴 겁니다, 이거는. 사모님은 그러면 왜 하필 사위의 불륜 상대로 사촌동생인 지혜를 의심했던 거냐? 자, 여기는 담당 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하양에 대해 의심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위에 대해 의심하다 보니까 사위가 전화통화할 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그 이종사촌 동생 이름을 댔던 것 같아요.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은 이렇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 장모 할매는 사위에게 걸려온 전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위인 김 판사가 장모의 의심을 피하려고 그 전화를 법대 다니는 사촌 동생이라고 둘러댄 게 화근이라는 거죠.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의 아빠입니다. 야, 너 이놈아, 네 장모는 지금 너하고 우리 지혜하고 사이에 이상한 그거로 의심하는데 네가 이 자리에서 밝혀라. 그랬더니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로봇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이 윤씨, 윤길장가 이름이, 이 사모님도 지금 이상하지만 사위도 병신이에요. 아니, 자기 사촌이랑 자기랑 바람이 났다는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해. 여기서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이 사위 새끼는 진짜로 바람을 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래가지고 그게 들킬까봐 사촌 이름을 댔는데 이 이야기 자체를 계속 하는 게 불편하겠지. 그게 아닌가 싶어. 그게 아니라면은 이 새끼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웃긴 새끼예요, 이거. 자, 계속 봅시다. 매섭게 몰아붙이는 재벌가 장모님 앞에서 그는 제대로 해명 한마디 못합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은 법에 호소를 해보기로 했어요. 진술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본인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본인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한 공포증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매우 크게 받고 있다. 하지혜가 직접 쓴 진술서네요. 당시 지혜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재판 결과 사모님이 더 이상 지혜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습니다. 청구 취지. 피의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모님의 청구를 취소한 거야. 당신의 말은 개소리예요. 이거죠. 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어요. 물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뭔 노인네가 이렇게 기가 세? 자, 그런데 사모님이 연달아 패소한 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하지에의 아빠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고. 봅시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딱 돌아서 보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데 그게 나는 악마의 웃음이라고 느꼈어. 악마. 그 표정에는 뭐라 해야 될까? 네가 이렇게 해도 난 자신 있다 하는 식의 그런 이상한 묘한 웃음이었어요. 비극은 이미 그때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02년 3월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지혜는 그 길로 실종된 거예요. CCTV도 남아있네요. 실종 직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CCTV에 지혜의 뒤를 바짝 따라붙는 낯선 남자들의 실루엣이 포착됐어요. 납치가 틀림없는 상황.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게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근데 바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실종 10일 만에 시신 발견한 겁니다. 쌀포대에 쌓여 나뭇잎에 덮여진 상태였대요.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로 구타를 당했는지 곳곳에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 머리에 공기총을 쏴버렸어. 처형했단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이걸 시킨다고 또 하는 새끼들은 뭐야? 자, 현상수배 범인들이죠. 현상금 500의 수배가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살인을 저지른 2명의 용의자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보낸 거죠.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손으로 그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지피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윤씨 할매가 사주한 거에 대한 거는 난 100% 심증이지만 이걸 해결하려면 실행한 범인이 안 잡히면 사건 전말이 고리가 끊기니까 나는 그래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잡겠다 이거예요. 끔찍한 살인사건의 배후에 재벌가 사모님이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잘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모님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인들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가 베트남, 용의자들이 출국한 곳이죠. 그곳에서 아버지는 현지의 교민들을 찾아다니며 사건 알리고 용의자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지 돌리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현지에 사는 용의자인 지인들에게는 사비를 털어 미행까지 붙여줍니다. 그러던 중 교민들로부터 용의자들이 베트남을 빠져나가 접경지대인 캄보디아로 달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바로 캄보디아를 갑니다. 현지 신문에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용의자들은 아버지의 추격을 유유히 따돌립니다. 인터폴 수사에 따르면 이번엔 중국이었대요. 아버지도 그들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죠. 마침 현지 교민이 중요한 제보를 한 통 해왔습니다. 현상금 걸어놓은 상태인데 칭다오 쪽에 교민들과 연결이 된 데에서 딱 한 사람 포착된 거예요. 그 무렵에 중국에 호구 증명서인가 우리나라 주민등록 같은 거를 신설한 사람이 누구다. 내가 그걸 경찰에 제보했죠. 이게 결정적이었대요. 2003년 4월 이 두 사람은 마침내 중국에서 잡힙니다. 국내로 이송됐어요. 지혜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그들이 잡히면서 이 사모님이란 사람도 이 노인네도 구속을 했는데 두 사람이 사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지혜에게 총을 쐈다.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자백 나왔어. 하지만 이 윤씨 할매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난 몰라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난 몰라요. 이 지랄 한 거지. 자, 취조 내용 좀 볼게요. 하지혜를 살해한 것을 교사한 게 맞나요? 그런 사실 없어요. 저는 하지혜 납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번 건 범행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 생각이 없나요? 아우 절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자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뭘 고백을 하고 용서하냐. 애초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고백하고 용서를 빌 생각이 없나요? 그 생각이 없대. 이건 자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게 인정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죠. 심증이 강화될 뿐이지. 미행을 지시한 건 사실이지만 살인만큼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사모님의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고 가만 안 둘 테니 각오하세요. 내 남편이 부산에선 대단한 사람인데 출소하고 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아니 지 남편이 대단한데 지가 대단하냐? 왜 지가 마치 그 신분이냐 행세를 하는 거야? 얼탱이가 좀 없어요. 이 노인네 왜 이래? 전혀 죄책감이 없는 양반이고요. 재벌가의 아니면 기업가 부인이다 이런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막강한 법무법인을 등에 업고 사모님은 모든 범행을 청부업자들의 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기에 탄원서를 들고 수차례 법원으로 향했어요. 그 결과 지난 2004년 지혜를 살해했던 두 범인은 물론 사모님까지 전원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이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지난 2007년 이 사모님이란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로 첫 번째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지 않았어. 병원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아버지는 꼭꼭 숨겨뒀던 자신의 비밀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가 수집한 사모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진실이 왜곡되거나 어떤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이걸 놔두고 있어요. 와, 상자가 한 3개는 되네요. 지금 보이는 것만.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 얽힌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마 1부가 끝나는 것 같고 2부에서는 이 할머니 취재할 거예요. 아마 병원도 가보고 변호사라든지 회사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사위를 만나냐 이게 난 좀 궁금하네. 그게 좀 중점적인 2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부 바로 들어갈게요. 895회 보고 있고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이거 영남재분 사건이고요. 제목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만 나왔어요. 아마 그 아리 입장에서 상호를 밝히기가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인터넷에 이미 다 퍼져 있고요. 충분히 알려져 있고 실명 공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재분이 이름을 바꿨죠. 여기가 이제 밀가루 회사인데 빵집에다가 밀가루 대주는 그런 공장인데 꽉 잡고 있대요. 그 밀가루 업계를. 그래가지고 재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아마 한탑인가 그럴 거예요. 여전합니다. 회사 잘 나가고 있어요. 자, 2부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사위 인터뷰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대답 안 해야겠죠. 인터뷰가 있었어도. 그런 예상이 좀 되네요. 자, 갑시다. 자, 본방송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그것을 알고 싶다 홈페이지도 링크가 돼 있습니다. 카페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따로 검색하셔도 되고. 갑시다. 형 집행 정지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사모님은 무려 12가지에 달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뭔 병이 12개야. 지가 세종대왕이야. 뭐야. 자, 봅시다. 뭐가 있나. 오른쪽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당뇨, 부분층 황반원공, 백내장, 골다공증, 천식, 우울증, 어지러움 가지가지 하죠. 호르몬 치료를 앞두고 있다는 오른쪽 유방암, 난치병으로 알려진 파킨스, 약물 치료 중인 당뇨는 물론 4차례나 안과 수술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천식, 골다공증, 불면증, 우울증, 어지러움증까지 있대요. 그녀의 주치의는 이런 상태로는 수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사실이냐는 거지. 그래서 그알 PD가 가봅니다. 사모님이 있다는 경기도의 종합병원. 사모님은 여기 특실에 있대요. 그런데 그녀는 취재가 시작될 무렵 소리 소문 없이 병원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아이 정보력이 좋아 노인네가. 거동이 힘든 사모님이 힘든 몸을 이끌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제작진은 그녀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진단서의 개인 정보부터 꼼꼼히 지웠어요. 보안을 좀 챙겨주네요. 그녀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라는 편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죠.
이 사람의 진단서에 이름 정보 지우고 그 진단명만 가지고 다른 의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 진단서만 가지고 건강 상태를 분석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유방암입니다. 오른쪽이죠. 전문가의 반응은 처음부터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항암제를 쓰면은 8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보통 6,000 라드 하니까 한두 달 받으면 돼요.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 받은 게 지난 2007년이에요. 유방암 1기 치료에 걸리는 시간은 넉넉 잡아 1년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제때 약만 먹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대요. 자, 계속해서 항호르몬제를 쓰는 거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5년 정도 쓰거든요. 5년 이거는 약 먹으면서 혈압약처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수감 생활이 어려울 순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이거? 되는데요? 5년 전 수술한 유방암은 수감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 자, 두 번째,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난치 질환이에요. 하지만 사모님은 병이 아니라 아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과 전문의신데 여기 신경과 협진 의견을 보면 약물에 의해 파킨슨 증후군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치의 진단서가 협진 내용하고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전문가 의견하고 다르게 주치의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진단서에 기입하는 거는 이건 아주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분이 지금 방송이고 의사고 하니까 또 체면도 있고 말을 정중하게 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은 씨발 그냥 갈아쳤어요. 이 소리예요. 실제로 사모님이 진료했던 신경과 의사 진단 결과 파킨슨 증후군으로 볼 근거조차 부족해 보인다. 관련 약물을 줄일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반면 그녀에게 파킨슨 증후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담당 의사도 아니야. 자기 셀프 진단. 의사가 줄이라는 치료약도 사모님이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뭐 보약 먹냐? 근데 주치의 진단서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 결과가 아니라 사모님의 건의사항이 마치 의사 소견인 양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지금 뭐 유명한 기업의 사모님이니까 알아서 기어주는 거죠. 아니 무슨 코로나 키트도 아니고 C8 자가진단은 뭐야?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진단서 작성한 주치의 안 만나볼 수 없잖아. 자, 갔습니다. 저기 진단서 쓰신 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그런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제가 진단서 쓸 때까지 환자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협진 의사들이랑은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젊은 양반이 말이야. 이 어른 앞에서 이렇게 예의 없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나가시라고. 계속된 제작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합니다. 지혜양의 아버지는 사모님이 교도소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는 제작진에게 사모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를 건넵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한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된 사모님이 있어요. 이겁니다. 뭐 핑크팬더예요 뭐야. 자, 시사매거진 2580인데 뭐 잘 걸어 다녀요. 뭐 혼자 걷기 어렵다고 셀프 자가진단 했잖아. 근데 뭐 잘 걷네. 하지만 의사가 병실에 방문하는 경우엔 상황이 좀 다르죠. 들어갈 땐 혼자서 들어가던 화장실도 나올 때는 간병인 부축을 받아요 갑자기. 그리고 겨우 걷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찍었냐.
이번엔 카메라가 들어서자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아주 내 메소드 연기를 시작하는 거지. 아 진짜 모냥 빠지게 뭐냐. 어떤 회사 회장 아내야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이 뭐하는 거야 이 지랄하고 이거 가오 떨어지게. 아 현타 안 오냐? 이 나이 먹고 추한 겁니다. 영락없는 파킨슨 증후군 앓는 환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파킨슨 환자들은 증상이 어떠냐. 그럼 의사가 막 알려주겠지. 막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배운 거 아니야? 지랄들이다 진짜. 식사는 어떻게 괜찮게 잘 하시는 건지요? 아우 못해요.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거예요? 아우 나는 보호자 도움 없이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해요. 자신은 현재 혼자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사모님의 주장이에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근데 당연히 다르죠. 전혀 일치하지 않죠. 진단서 보고 환자를 유추하는 것과 실제 환자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진단서에 거동 불가능, 수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다는 건 좀 개씹 에바 참치 아닌가 싶어요. 현 상태로 비춰봤을 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보기 힘들다. 수감 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당뇨는 뭐냐는 거야. 이 정도면요.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고 먹는 약으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약으로도 충분하다. 안과 질환도 있어요. 백내장인 한쪽은 수술하고 나서는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상 안압이고요. 수술하고 지금 안정된 상태로 봤을 때는 수감 못하고 입원 생활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천식성 발작을 일으키는 천식은 아니고요. 해소라 그러죠. 그냥 기침 그 정도로 보여요. 우울증이나 정신 관련 지난 2011년경 작성된 정신과 진단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단서 속의 사모님은 죽고 싶을 만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대요. 미행지시만 했고 살인하라는 지시는 안 했는데도 무기징역 확정받은 후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충격받고 그 이후 중증 우울증이 생겼어요. 무기징역 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어요. 억울하게 무기징역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여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피해자 등 사회에게 보상하고 싶어요. 진단서에는 그녀의 증상이 생명을 단축시킬 만큼 심각해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데 중증도니까 신체 증상이 없는 우울증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우울증 때 신체 증상이 있어야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저러한 증상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중증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지금 중증도라는 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신체 증상이 없는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다 라는 거예요. 사모님의 우울증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 아니라 가운데 중등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망쳤어. 잠깐 그 정도의 감정. 여친한테 차였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정도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이 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궁금해졌습니다. 제작진은 그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병원에 그 선생님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일 거야 아마. 왜요? 어디서 오셨어요? SBS에서 왔는데요. 그 사모님 진찰하신 분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전 모르겠는데요. 한사코 그분의 행방을 모른다며 자리를 떠나버린 남자. 그런데 확인 결과 뜻밖에도 그가 찾던 그분입니다.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간 차의 뒤를 쫓아 도로 위를 달리기를 한참. 갑자기 무슨 카차이싱을 했어? 마침내 차가 섰어요. 그가 차문을 열고 나와 말문을 엽니다. 이 장면이 난 좀 웃기더라고. 아니 무슨 병원 원장인가 이런 사람인데 나이도 좀 지긋할 거 아니야.
갑자기 차 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좀 길바닥에 저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 아유, 환자를 진단해가지고 검사에서 진단이 나와서 낸 거야. 그러면 그거 나머지는 내 책임 아니지. 검찰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왜 나를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야. 이거 내가 다 이거 고발할 거야, 이거. 사실은 그저 진단서를 썼을 뿐이고 진단서에 대한 판단은 형 집행정지를 하는 검찰의 몫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좀 뭐 맞는 것 같아요. 책임 떠넘기는 거지만. 지 잘못도 뭐 있긴 한데. 저기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여기 우울증에 대해서는 선생님 여기 진단이 이 상태로 본다면 그래 이 상태야. 모든 수감자들이 겪는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써있거든요. 아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거는 알아서 해. 그것은. 근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윤씨 이 사람 상태가 수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 나 좀 보내줘.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 취재를 통해 진단서에 기록된 12가지 질병 중 굵직한 병명 대부분이 수감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지금 된 거죠. 하지만 사모님의 변호인 측이 지난해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어요. 검찰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수용인과 가족은 수용인의 암도 있어 이제 파킨슨병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절망 속에 연명 차원에서 형 집행정지 연장을 바라는 간절한 입장이다. 생면 연장이라는 힘겨운 생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인 걸 헤아려줘라. 구구절절하네요. 아주 그냥 씨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네. 자, 그래서 형 집행 정지 허가를 이 당시에 받았어요. 또. 그런데 지난 토요일 중요한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교도소 관계자라고 밝혔어요. 그는 한 묶음의 서류를 줍니다. 뜻밖에도 형 집행정지를 받기 전 사모님의 수감 생활이 낱낱이 기록된 수감 일지예요. 이것이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 관한 비밀을 풀어줄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분이 약간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2005년 5월 20일 수감일지 중 같은 거실 수용자 2명과 말다툼을 자주 했다.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여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냐고 물었더니 인간적으로 동등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할 뿐이지. 제발 술집에 다니는 애들은 제 방에 넣지 말아줘요. 그러니까 아예 아래 것으로 보는 거야.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거야. 좀처럼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교도소의 의무과를 자주 찾기 시작합니다. 2005년 2월 21일 수감일지. 독거 수용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병, 목 디스크 때문에 독거하더라도 청소, 빨래 등을 해주기를 요구했다. 눈에 띄는 질병은 없었지만 고령의 나이인 걸 감안해 적지 않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첫 형 집행정지를 받게 된 건 지난 2007년 7월 5일이에요. 그 시기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거냐? 2007년 4월 12일 일지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온다고 호소하는 바 보건의료과정이 검사 기록 검토한 뒤 심히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근데 막무가내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오장육부를 비롯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다. 진짜 이 양반 진짜 뭐냐. 그리고 얼마 뒤 본인이 지정한 병원에서 장장 10일에 걸쳐 검사를 받습니다. 아니 외계인이 생포돼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검사를. 연병을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우측 유방암 등이 발견되면서 사모님에게 첫 번째 형 집행정지가 떨어져요. 제작진은 한때 교도소 의무관으로 근무했던 분을 만나 이 과정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료를 검토한 그는 다소 예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사모님이 그 당시에 수감돼 있던 여주교도소가 주변에 28개가 있어요. 병원이. 근데 이 사람은 한사코 특정 병원을 고집했다는 거죠. 아마 이 병원이 그 영남제분 좀 간부나 고위급 임원, 뭐 회장이나 이런 가족들 주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맡았던 의사가 지난해 그 문제의 진단서를 써준 그 주치의예요.
첫 번째 형 집행정지가 끝난 후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 사모님은 건강에 대한 요구사항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 2009년 1월 6일 일지입니다. 환자에게 지급되는 저염식의 식사를 지급했으나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관급 식사를 거부했다. 본인은 암 환자인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통에 든 식수를 먹을 수 없다며 이온 음료를 마셨대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교도소의 집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식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밥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뭐 7살짜리 애새끼 떼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전두엽에 문제 있네요, 진짜. 2009년 1월 30일. 자, 당사자의 말이에요. 여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올리는 침대도 없고 가습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나가서 한 달만 있다 오게 해주세요. 저의 현재 상태를 위해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009년 12월 22일에 또 형 집행중지 허가를 받아낸 거야. 자, 전직 교도소 의무관입니다. 유방암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 다 끝났잖아요. 당뇨 환자들 교도소에 엄청 많아요. 당뇨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때문에 생기는 심부전증이나 합병증이 심해서 나가겠다는 건 이거 이해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과거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의무관이 보기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래요. 근데 무엇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이 여자가 외출 외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야. 자, 봅시다. 이 뭐노 이거.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 외출 가고 싶어요. 이런 걸로 어떻게 나가냐고 재소자가. 사모님은 병원에 있는 동안 수차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있다며 포항까지 외출을 나가거나 가사를 목적으로 병원을 나선 흔적도 있어. 자, 변호사인데요.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도관이 동석합니다. 그래서 외출한다 그러면 외출의 필요성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건 결국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돌아와야죠. 교도소로.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수감자라고 하기에는 사모님에게 주어진 예외는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모님이 아닌 다른 수감자들의 경우는 어떠냐? 얼마 전 한 여성이 제보 전화를 또 걸었는데요. 남편이 암 수술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구치소에 수감이 됐었다고 합니다. 부인인데 그 사람 중증 환자입니다. 폐렴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면역도 없는 환자예요. 응급실 가는 게 뭐 병원 가는 게 그리 힘듭니까? 예? 그 사람 하루 일당 내가 쳐줄게요. 제발 병원 좀 보내줘요. 수술하고 나서 계속 고열을 앓고 있잖아. 병원 좀 보여줘요. 제발 살려줘요. 남편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아내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예시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예. 여기에 구치소 측의 답변 봅시다. 아, 여기서 정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힘들다 싶은 사람은 얼른 보내지. 우리도 뭐 안 보내고 싶겠어요. 여기서 내보내기가 저희도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절차가 허가가 받기가 여간에선 쉽지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바깥 출입 한 번이 힘든데 교도소가 사모님만 예외였던 이유가 뭐냐? 그것도 개 거지 같은 진단서 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준 담당 검사들과는 전화 연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꼬박 일주일여 그중 한 검사실에서 돌아온 답변이 있습니다. 검사님 지금 되게 바쁘시고요. 연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그리 아시면 될 겁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언론과의 인터뷰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고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모님을 관할했던 각 지방검찰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사모님 윤 씨의 형 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은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6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줬다면은 적어도 검찰이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일 아니냐는 거죠. 자, 비지검의 관계자인데 그것을 알고 싶다 측에서 이 건 관련해서 요청 들어온 건 알고 계시고요. 기관장님까지 보고 다 맞춰줬고요. 일단은요, 내용에 25일자 방송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끌진 않으실 거고요. 자,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화요일 검찰은 원래 6월 17일까지 예정돼 있던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 허가를
전격 취소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좆됐다 싶은 거죠. 검찰은 제작진에게 서면으로 답변했어요. 윤 씨의 건강 상태를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형 집행정지가 계속될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자, 이거는 이제 어렵게 범인을 검거해 기소해서 많은 돈 들여 재판을 확정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해 쉽게 집행을 정지해버리면 이건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법질서에 대한 기초를 붕괴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제도적 관리책이 지금 없어요. 애초에 이 윤 씨 할매가 판사인 사위를 들인 자체가 애초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어떤 각종 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줄 써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겠지 뭐. 그리고 일어나도 상관없으니까. 왜? 사위 판사 좀 부려먹으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 2000년 이후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준 대상자들 중 일부의 명단은 이렇대요. 야, 뭐야? 이 뭐야? 무슨 뭐 안기부장, 뭐 어디 부회장, 민주당 의원, 무슨 사장, 시장, 뭐 그룹 회장, 뭐 다 이런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 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영남제분도 영남제분인데 지금 이게 나라에서 급 높은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건 결국 뭐야? 사람 차별해가면서 신분 봐가면서 특혜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알은. 좀 스타워즈 같네요, 진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뒷얘기도 좀 있어요.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망상장애와 기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평소에 그러니까 좀 정신에 좀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사위를 의심했던 거겠지. 난 진짜 계속 말하지만 궁금한 게 아니 사위는 왜 가만히 있냐고 대체. 대기업에서 뭐 판사나 검사 사위 두려고 많이 하잖아요. 딸 둔 집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법 쪽의 유명 인맥을 사용해서 큰 인맥을 사용해서 자기 회사에 득될 것들을 사용하고 검사 사위는 재력을 확보하는 거잖아. 돈. 그런 식으로 서로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사위는 아무래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촌동생 희생시켜가지고 자기 위치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어. 지혜양과의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윤길자는 자신의 조카인 윤남신에게 살인을 청부했어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윤남신은 혼자 일을 벌이기 겁나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사채업가 김용기를 끌어들입니다. 범행 대가로 1억 7,500을 받기로 하고 선수금 5천 받아서 살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독살을 준비 시도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서 실패했고 이에 윤길자는 지혜양의 아빠를 목표로 삼았대요. 도라이네. 윤남신과 김용기는 3번의 기회를 노렸지만 다 실패했고 이때 이들을 수상하게 생각한 지혜양의 아버지는 김용기의 명함을 보관해뒀는데 이는 수사의 출발지가 됐다. 3번째로 지시한 영남제분 임원, 당시 주가 조작으로 구속된 남편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회사를 뺏으려고 시도했다. 이 임원의 살해까지 실패하고 다시 지혜양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 영남제분의 회장, 그러니까 이 윤길자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길자가 이렇게 날뛰는 동안 대체 남편은 뭐 했냐? 남편이 회사 생각해서라도 이 여자를 좀 가만히 묶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줄로 묶은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못했던 이유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돼 있었구나. 납치자는 한 달간의 미행을 통해 하양의 동선을 따라가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쯤 길거리에서 하양을 납치했는데 수영장 가려고 밖을 나왔던 상태. 납치자들은 하양을 차에 태워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입 맞고 윤남신과 김용기가 하양 넘겨받고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얼굴과 머리에 6발을 쐈다. 하양의 시신을 쌀포대에 넣고 흙을 덮어 위장하고 산을 내려와 공중전화로 윤길자에게 범행 성공을 보고했다. 이거는 뭐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길자가 뭘 지시했는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겁만 줘라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윤남신 김용기가 총을 쏴버렸잖아. 이건 뭐야? 자기들이 왜 살인까지 감수해? 시키지도 않은 살인을. 시켰으니까지. 그 시킨 사람은 윤길자고.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한다고? 범행 성공을 보고받은 며칠을 지켜보고 범행 성공을 확신하자 잔금 주고 출국시켰습니다. 그들과 연락 주고받으면서 중국 통해 월북하라고 지시했고 맞아. 북한 가버리라 그랬어. 맞아.
그리고 성형수술 비용도 대줬고 철저했죠. 뭐 어쨌든 돈이면 다 되는 거니까. 2004년 무기징역 받고 남편이었던 영남제분 류영기 회장은 윤길자와 이혼했다. 그럼 이 윤길자는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죠? 낙동강 오리알 된 겁니까? 그럼 더 이상 이 영남제분의 어떤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아닌 거야? 그치, 위장이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거겠지. 2014년 2월 7일 류영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 진단서 쓴 세브란스 병원 교수 박병우에게 징역 8개월 선고하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회사 주식 때문에 좀 임원들 달래고 주주들 좀 안심시키는 용도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남제분 측은 본인들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심지어 회장과 윤길자는 현재 이혼한 상태, 남남이 상태. 그치, 이 명분으로 회사를 지키고 싶을 거야. 그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편파 보도와 근거 없는 루머에 편승해 방송을 내보낸다며 방송 중단 요구했고요. 관련한 악선전을 퍼뜨린 네이버 안티 영남제분 카페를 폐쇄하도록 하고 관련 블로그 글까지도 내려달라고 부탁한 뒤 괴수문이 나올 시엔 일터를 지키고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민영사상 대응 등 온갖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작성한 해당 호소문의 내용은 얼마 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뭐가 거짓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쓴 적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아무튼 뭐 윤길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서부지검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영남제분 측이 세브란스 병원 박병우 교수에게 금품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길자는 청부살인 사건 확정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혼한 적이 없네요. 법적 부부네요. 경제적 지원을 한 게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영남제분 측의 이 호소문이 거짓말로 쓴 거다. 이혼 사실 없는데. 류 회장은 윤길자에게 하루 200이 넘는 병원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하고 아예 그냥 뭐랄까 조선시대 백정 마냥 노비 마냥 보는 것 같아. 이 류 회장 입장에서 자기 회장 지키려면은 아내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를 막을 필요도 있는데 놔두잖아. 우리는 그래도 돼 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베테랑 영화 보면은 유아인이 마약을 실제로도 했지만 영화에서 할 때 뭐 사고치고 이럴 때 그 아빠가 유아인을 혼내지 않고 비서처럼 옆에 있는 유해진을 때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우리는 그래도 돼. 처리를 못한 니네 잘못이지. 약간 이건가 봐, 마인드가. 자, 불법 행위에 협력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2013년 8월 29일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와 돈준 영남제분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둘 다 잡혔네요, 쌍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 공개됐는데 영남제분 회장일 뿐 아니라 37년간 역도계에 종사한 역도인이었고 거기다가 대한역도연맹 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한때 장미란이 엄청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역도연맹 회장에게 탄원서를 써주자 그걸 선수들을 시킨 거야. 역도 선수들이 뭐 아냐? 운동만 하지? 자세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곤란한 일을 겪고 있으니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나 봐. 그래서 장미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탄원서가 써져 있고 사인만 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장미란이 쓴 탄원서가 된 거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던 걸로 알고 있어. 쓰라고 하니까. 2016년 2월 20일 자택에서 사건의 피해자 하 씨의 어머니 설 씨가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64살밖에 안 되는데. 사인은 키가 165였던 고인의 체중이 36까지 빠진 점, 집안 곳곳에 술병이 있는 것을 봐서 식음 전폐하고 영양실조로 의한 아사다. 피해자 오빠 하진영 씨 서울고등법원 시작으로 세브란스 병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 영남제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했는데 부산에서 시위했을 때 영남제분 관계자가 시위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죽이겠다. 부모 관리도 못한 새끼라고 폭언하면서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해 지혜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다. 이 도라이들이네. 아니 좀 이런 사람들만 뽑는 거야 애초에 회사가? 왜 하나같이 이래? 난리가 나던 와중에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이 시발점이잖아. 사촌오빠 판사 김씨 단 한마디도 없고 있다가 11년 만에 인터뷰를 했대요. 2016년 4월 1일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뭐 출소 준비하는 건가? 자, 뭐 여기까지고 이제 뭐 이 오빠 좀 봅시다. 뭐야 이 사람 대체? 이 사진 본 기억이 있네요. 이게 제가 예전에 범죄사건 시간에 했던 사건이라서 이 사이트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와서 입을 열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딸만 둘인데요. 얼마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제 애들이 커서 저와 관련된 얘기를 다 알 텐데 아빠는 돈 때문에 엄마랑 재혼했고 아빠 때문에 사촌동생 죽고 사촌동생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일 있었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그 물음에 대답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판사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했는데 아무래도 공직을 떠나니 내 신변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사촌동생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하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했나. 지혜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책감 안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 욕을 먹을만 하지만 압박을 나름 양쪽에서 받았겠죠. 가족들에게서는 한마디 나서서 하면 안 되냐. 너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장모님한테 가서는 바람 폈냐 안 폈냐 이걸로 이제 해명해야 되고 양쪽에서 자기도 죽겠는 거였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지혜는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이다. 편히 가두로 천도제 지내줬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해마다 기일에 사람 보내서 사죄와 화해의 뜻을 전했다. 화해를 왜 해? 뭐 싸웠어? 이제야 말하지만 저와 지혜 사이의 불륜이니 뭐니 오해받을 행동은 꿈에도 없다. 제 입장에서는 처가도 버릴 수 없고 이모분해도 외면할 수 없었다. 침묵만이 답이었다. 아니 침묵이 이모분해를 외면한 거지. 이 아저씨 뭐하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조계에 있어요? 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게 맞아? 그동안 제게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겠지만 운명이니하고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영남제분 쪽을 의식하는 말이겠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아저씨 존나 좀 힙핫하치네요 남자가. 예. 걔 하남자네요 하남자. 사진도 뭐 찍으려면 찍고 말려면 말지 뭐 이거 찍은 건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이 뭐야 이 도시락 가방은 진짜 실내화 들어있나? 힙핫하치예요 진짜. 이런 남자가 되지 않기로 좀 조심하면서 저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사건일 거고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제 사건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또 까먹어. 예전에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들도 있고 막 그래서 대본 써서 방송해도 또 시간 지나면 까먹어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이렇게 자주 사건에 관련된 예시 들고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제 사건의 원흉이 이제 이 판사였던 이제 이 김씨 아저씨고 윤길자 이 노인네인데 아주 둘이 콜라보가 장난 아니었네요. 말도 못할 이해 안 되는 진짜 정신에 문제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짓들을 했어 둘이. 이 할머니는 진짜 레전드다 이거. 이거 현타 안 오나? 이거 한번 자기가 봤겠나 방송? 안 창피한가? 아니 뭐 나는 니들과 달라 뭐 이딴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 또 살아야겠으니까 이딴 연기까지 하는 거야? 현타 안 오냐? 존나 추하다 진짜. 곱게 늙어야 됩니다 진짜. 아유 창피해. 이 노인네들이 나이 들면은 전두엽이 퇴화해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금이 500만 원인 거는 이제 그 하지의 아버님께서 개인 사비로 걸었기 때문에 살인범 용의자 현상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수배잖아 개인 수배. 지금 한탑이 이름을 한탑으로 바꿨어요. 한탑이 아직도 뭐 회사가 건재합니다. 뭐 삼성 LG처럼 막 쇼맨십 보여주고 언론에 노출되고 그런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종류가 밀가루 팔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용해서 마치 작은 회사로 알고 있지만 대기업이죠. 그 정도면. 재력, 권력을 족같이 사용한 사건이었다. 한탑 때문에 한탑에서 밀가루 받는 빵가게들도 아마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불매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뭐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게요. 제가 뭐 여러분 선동을 할 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사건만 이렇게 전달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가을리뷰 895회였고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인데 공기총으로 쐈어요. 영남제분 공기총 살해 사건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영남제분 진짜 안 돼먹었다. 새삼 알게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 사건 리뷰해 볼게요.